네, 그럼 저희 두 분하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꿀팁을 굉장히 아낌없이 잠깐 이제 네. 방송 안 하는 사이에 네, 그러니까요. 네. 퍼부어 주셨습니다. 네, 방송 비공개로. 네, 카메라 뒤에서.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일단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하고 싶은 정치. 그리고 한 명을 지정해 주세요.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미루게 돼요. 이게 이제 숫자들이 네. 있고 아, 좀 선수인 사람들은 무조건 지가 먼저 말하죠. 먼저. 그럼 우리 홍 후보님부터. 네. 저는 그 처음에 입당할 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사실 전혀 없었고 굉장히 좀 특별하신 분들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민주화 운동하시고 그런 일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뭐 가진 걸 내어놓을 만한 게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금 4차 산업으로 꼭 바꿔야 하는 그 전환기에서 제가 가진 이제 경제 이론이나 지식, 그리고 4차 산업 창업 경험 이런 부분을 내어놓고 싶은, 그리고 아까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게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분께 용기와 이제 희생을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 우 의원님 면접관 느낌. 그런가요? 나 저기 비례대표 먼저 봤잖아. 맞다. 내가 이거 심사위원장이었으니까. 제가 지원하려다 서류 통과 안 시켜주신다고.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요. 분위기를. 나 진행할 때 편했었는데. 네, 그럼 우리 한준호 후보님은. 네. 저는 이제 정치에서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선거법 개정도 했고 사법개혁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 물꼬는 다 텄고, 제가 이제 한 10년간 겪었던 것들이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들어가서 어쨌든 몸으로 이제 부딪히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고, 그리고 이제 공중파가 겪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정치는 좀 사실은 이제 이게 선배 의원님들 뭐 통해서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정치는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다가가고, 저희 필드를 한 20년 뛰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를 약간 분배 개념보다는 좀 서비스로 가야 되겠다라는 뭐 생각을 좀 굳히게 됐죠. 근데 정말 보면은 뭐 그동안 취약계층의 삶이라든지 노동자의 삶이라든지 네. 뭐 언론 그런 적폐에 맞서서 싸운 그런 이력도 있으시고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살리시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를 잘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존경하는 정치 롤모델이 있나요 혹시? 이거 앞에 놔두고 우상호 빼고 네, 1순위고 2순위로 두 분 다 2순위로 있으세요? 2순위로 네, 좀 죄송하지만 저 문재인 대통령인데 너무 줄을 빨리 서는 그럼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대통령 대표를 서. 일단 당 대표님부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항상 소통하고 경청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러웠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19에 맞서 싸우시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정말 너무 감명받고, 더구나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경제 부분도 아주 강한 뭐 드라이브가 필요하시다고 나서주시는 게 정말 꼭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필요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준호 후보님은요? 저는 이제 존경과 뭐 이게 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긴 한데, 좀 가슴 아픈 정치인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저는 시계도 사실 그분 거를 차고 다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존경이란 표현보다 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그때 하고자 했던 그 가치들을 조금 좀 되새기려고 애를 좀 많이 써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뭐 항상 이제 정치라는데 이제 임하면서 선배님들께 조언을 듣고, 또 가치 면에서는 그때의 가치를 조금 되새기려고 애는 많이 쓰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두 사람은 대통령급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1번 얘기했습니다. 1번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네, 정치를 쌓아보니까 두 분은 뭐 특별히 인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인연이 없으니까 있지 출되지 마. 저는 우상호 선배님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끊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갇히는 이미 또 그래도 우상호다. 문재인 TV 아나운서가 여기 박지혜 아나운서입니다. 2012년. 2012년.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저는 그때 이미 줄을 섰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 네. 네. 대학생이었고. 하지만 지금 더 좋은 줄 우상호. 우파가 됐죠. 썩은 동아리 좀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지지가 않아. 아니 어쨌든 6번째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시잖아요. 네. 의원님. 그럼 이제 그동안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이런 게 좀 많이 체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 두 분에게 질문 좀 좋다. 풀어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잠깐 두 분 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유권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지할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홍정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스토리와 많은 팩터 중에서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내가 왜 당신을 찍어야 돼? 라고 할 때 그럴 때 항상 나는 이제 일종의 경제적 전문성이 있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진 자를 위해서 쓰일 정책이 쓰일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그런 정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게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경제학적 지식을 잘 활용해서 당신을 돕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그렇게 들려지는지. 언론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필요하지. 근데 내 생활과 밀접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네. 그건 짧게. 네. 좀 이따 이제 일산 얘기, 고향 얘기 할 거지만 네.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삶의 이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찍으면 그게 나에게 또 대한민국에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주 짧은 두 줄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써보면 그리고 많이 만나보면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분이 실제로 아주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아하는 대통령이 겹치고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은 같은 한 몸이에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그러니까 참 그런 우정은 또 드물어. 그 둘이 갖고 있는 눈물겨운 사연들 그 80년대 엄혹한 시절에 같이 싸웠고 그리고 같이 정치권에 와서 신화를 만들었고 행정부를 이끌면서 노력했고 한 분은 먼저 가셨는데 그 슬픔 속에서 정치 안 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또 이 위기를 또 극복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사연은 내가 볼 때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영화의 소재죠. 그 두 분을 존중하는 건 난 좋은 출발이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홍정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난 지금 굉장히 장점이 많은 좀 전에 딱 들으면서 내가 저런 이력이면 야 정말 좋겠다. 네. 내가 한준호 같은 이력인 건 별로 안 좋아. 네, 하나 잘났으니까. 여자든 제가 볼 때 아직은 우리 홍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가능성과 좋은 점을 전달하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 그걸 조금만 잘 다듬으면 너무 좋은 호소력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일산 동구 주민들이 보내주시면 우리 묶어가지고 잘 서포트 해드려서 이 보석이라는 게요 이렇게 잘 다듬어야 훨씬 좋은 원래는 돌이잖아 다 돌. 잘 다듬어서 빛나게 해드리는 게 당이 하는 일이고 선배 정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아마 이제 그런 아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고향은 아주 거기 일산 서구에 나간 이용우 의원은 내가 원래 그 정치권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원래 정치권 보좌관 하다가 가서 카카오 가가지고 성장해서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꽤 단련돼 있어. 생긴 게 좀 그래서 그렇지. 아주 그 정치적 능력도 있고 기업을 했던 실물 경제 경험도 있고. 그 지역에 딱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홍정민 후보도 지금 일산 동구 유은혜 장관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백석동 뺏겨서 좀 억울하겠네. 백석동 가져가서 좋겠네. 여기 뺏겨서 억울하고. 굉장히 좋은 동네. 이건 제가 함부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께서 한번 그 저희 본선이 시작되면은 고양시로 유세를 한번 와주시면은 아, 멈췄다. 아니 늘 맨입으로 거절하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요. 최고네요. 내가 두 번을 한 네. 번씩 가서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간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완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란 거 알고 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거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거. 알겠습니다. 맨입으로 해주는 건 없다. 돈을 안 받습니다. 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초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거에 임할 때 좀 보셨을 때도 그렇고 경험하셨을 때도 그렇고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딱 눈에 보이는. 저러면 첫 안 번째는요. 되는데 이런 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다녀. 그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사람 많이 만나야 좀 이렇게 알릴 수 많이 있는 거고. 만나는데 급하게 만나면 성의가 없어 보이면 이제 되게 건방져 보인다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한 명 한 명 만날 때 되게 정성껏 만나드리면 막 스쳐 지나가잖아. 그 옆에 보좌진들이 빨리 명함 뿌리세요 막 이러거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명함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정성껏 만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홍보해 줘요. 길거리에서 명함을 많이 주는 건 이력을 뿌리는 건데 이력을 뿌리는 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력만 보고서는 호감이 확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이력을 두 분 다 갖고 계시지만 그 이력 속에 숨겨져 있는 사연 국민들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 냄새를 맡고 싶어요. 그걸 자꾸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람 냄새를 대화하는 그 태도를 봐요. 태도. 나가 처음 인사할 때 한 5초 10초를 대화하면서 나를 스캔을 해. 쫙 유권자가 얘는 어떤 애지? 경력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댐댐이를 읽는데 딱 그 순간에 가서 바로 얘기해요. 걔 안 돼. 내가 보니까 싸가지 없겠어. 아니 10초 사이에 뭘 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 근데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 되게 똑똑해서 차가울 줄 알았더니 되게 따뜻하네. 그러면 똑똑한 건 알거든. 그 따뜻함 때문에 찍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겠다. 자기만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되게 처음에 경력 좋고 그 좀 아주 그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사람 참 똑똑해라고 누가 그러면 아유 그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들이 꼭 건방지잖아. 보지도 않고 말하는 분들이 네.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내가 만났는데 참 사람이 수수하고 따뜻하더라.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대. 그러면 그래? 그 잘난 집에서 나와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아니야. 전맥이다가 회사 잘리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대. 그런 것들이 몰랐네. 이런 것들이 주는 동질감, 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잘 퍼뜨리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꾸 사연을 물어본 게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만나실 때 명함 많이 뿌리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게 꼭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말을 잘 안 걸으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명함 받고 열심히 네. 하세요. 두 번째 더 가면 또 오셨네. 그럴 때 이제 말을 뭔가 좀 머뭇머뭇. 그럴 때 좀 길가의 상가들은 그래도 말 좀 꽤나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한 2분 3분이라도 이렇게 대화할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끊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질나서. 네. 그럴 땐 빨리 나오고 네. 힘내세요 이렇게 하되 좀 대화를 건네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분들 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오늘 여기 한 시간 안에 이 거리 다 돌아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 버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하면 가운데서 호감이 생기면 그건 지지자가 획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무슨 신문 배달하듯이 막 빨리 뿌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신문 배달할 땐 당연히 조심해. 던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명함을 건네는 행위를 통해서 대화를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봐도 느낌이 있어. 사람의 표정과 예. 그러니까 막 초조해서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급하구나. 역효과네요. 역효과죠. 그러니까 그 10명이 지나가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름 적혀 있는 잠바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정성껏 적어내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고 있으면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 저 사람은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기울이는데 라는 게 주는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초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네. 특히 낯선 곳에 가서 네. 처음 뵙는 분한테 늘 범하는 실수. 특히 여러 명 지나가면 눈 안 마주치고 명함 주면서 뒷사람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명함을 뿌리는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대화를 건네는 게 아니네. 라고 느끼면 안 돼요. 되게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네. 이거는 정말로 편집해서 두 분만 아시길. 천되지 않을까. 다른 후보들이 보면. 옛날에 다른 지역에 경선 진 친구들이 대체로 가서 보면 사람이 막 100명, 200명이 쏟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네. 지하철 같은데. 네. 사람 얼굴 안 보고 뿌리느라고 정신. 근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쟤는 떨어지겠다. 이 친구 다음 만나면 형, 나 5만 장 뿌렸어. 근데 전단지 돌리는 회사냐? 다행이야.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일단 살면서 뭔가 굉장히 내가 보람이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준 후보님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보람 있던 순간들은 뭐 항상 뭐 어느 순간에나 다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제 보람보다 이제 고마웠던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 배급소에서 일할 때는 제가 그때 정말 어리고 사회생활도 잘 몰랐을 때 제가 200부 신문을 돌리고 또 새벽에는 또 이제 항공사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에 도시락을 싸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그 전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신문 부수를 줄였어요. 생활비가 반으로 뚝 떨어졌죠. 월급을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잘못 줬어 그냥 받은 거예요. 받고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굉장히 엄했던 반장 같은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100부를 별도로 돌리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에는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분 성함을 알려고 하지만 그냥 무슨 반장님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삶에서 전환점들에 그러니까 좀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쟁하네. 뭐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진짜 저도 신문 배달을 해봐서 아는데 100부 더 돌리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네, 저를 위해서 그때가 또 장마철이고 막 이래서 힘들었던 시기인데 만일에 한 번쯤 연락이 온다면 사실 어제 밤에 그 인스타 메시지로 예전에 과외를 했던 친구 하나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렇게 언젠가 한 번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밥이든 술이든 한번 사고 싶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반장님 꼭 연락 주세요. 그분도 좀 잘 됐으면 잘 되어 있는 상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또 어딜 가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홍 후보님은 어떨까요? 저도 너무 강력한 사연을 너무 세게 신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저도 뭉클해졌는데. 돌려주시고. 네네네. 일단 1000부 정도. 1000부. 네. 저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고마운 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요. 이제 사실 저는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큰 애랑 작은 애랑 이제 생일이 같아요. 딱 두 돌 만 2년. 네. 동짓날 12월 21일로 같은데 두 돌인데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둘째가 이제 한 뭐 돌 안 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뭐 슬링이라고 옛날에 저희 때는 그게 유행했는데 아기띠를 앞에 메고 제가 사실 운전을 못해서 포대기 앞으로 앉는 포대기. 그래서 앞으로 애새 키워. 그러네요. 그래서 조그만 애를 둘째를 앞에 안고 이제 큰 애는 이제 2살 좀 넘어서 걷기는 걷는데 잘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애를 손을 꼭 집잡고 애기 이렇게 둘 데리고 가면 짐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기저귀에 뭐 장난감. 네. 그건 이제 뒤에다가 이제 큰 배낭처럼 메고 그러고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이 지금은 좀 난데 그때는 에스컬레이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단 있는데도 꽤 많아서 공사를 지금 많이 했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끔 이제 어디 놀러 갔거나 뭐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면 이렇게 짐을 하나 더 주세요. 한 손으로 들고 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 앞을 잡을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잠깐 내려오는데 계단을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엄청난 벽인 거예요. 순간 한 5분 정도 서 있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시민분이 아마 아주머니였던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좀 더 마음을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아시는 거예요. 덥석 잡으시더니 앞으로 막 걸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어떻게 너무 고마워서 사실 이렇게 눈물이 맺힐 정도로 그런 네, 그분도 연락을 저도 주시면 맛있는 네. 뭔지 알겠어 뭐. 네, 그죠. 식사동에서 식사하고.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유머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식사동에서 식사하고 고봉동에서 고봉밥을 먹는 거야. 그게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분한테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 손 하나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네. 정치가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 작은 이 손짓이 네. 이 사회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네. 이런 경험들로 네. 체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이웃을 도와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의미지. 네네. 어쨌든 네. 좋은 경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변호사 시절에는 또 혹시 뭐 인상적인 경험이 없으신가? 변호사들이 경험이 많은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워라밸을 중시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늦게 일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늦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늦어져서 한 거의 9시 다 돼가는 이 시간대라서 그 집에 딱 가려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냥. 받을까 말까. 네, 아니 사실은 부재중 전화 찍히기 때문에 다음 날 전화를 걸 수도 있었는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좀 그래서 받았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큰 생각 없이 받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근데 제가 막 고민이 되고 막 지금 막 뭔가 되게 힘든데 뭐 생각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디 막 찾아보니까 제 사진이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막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올리면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좀 겁도 나고 지금 사정을 얘기하기가 좀 편한 상대가 젊은 여자분이시라서 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혼자 한부모 본인은 하나고 이제 딸이 있는데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거예요. 근데 한 60이 많이 넘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딸이 있는데 딸이 장애가 있어서 그 평생 장애가 딸이 4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데 더 이상은 버틸 자신이 없다. 그 딸도 뭐 계속 그런 상태라 더 돈도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차라리 죽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야 돼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드렸어요. 저도 뭐 딸이 있긴 한데 뭐 그러면서 힘든 날이 좀 있긴 많이 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좋은 상담을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길이 있다. 진정을 좀 시켜드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따님은 복지 쪽으로 더 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런 빚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예외적으로 면책이 좀 가능하세요. 조건이 되셔서. 그래서 이거 다 갚으실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맨날 그 대부업체에서 독촉하고 막 찾아오고 예, 그게 불법 추심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막 밤늦게 찾아오면 안 되고 막 협박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도 협박을 당하시다 보니까 시달렸는데 제가 이런 경우 다 뭐 경찰이나 금감원 이런 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채무는 또 면책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우시더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지. 네, 사실은 알 수도 이게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러더니 다음날 사실 또 전화가 오셨어요. 좀 굉장히 목소리가 바뀌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딸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몇 번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이게 그 20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재윤경 의원이 출연했잖아요. 악성 부채 탕감운동. 이게 이제 그렇게 거액도 아니야. 소액이 이제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커지고 이미 제도권 은행에서는 이제 감가상각으로 다 이 소위 손실 충당을 했는데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이제 추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소각하고 일부
그 양반들이 인수한 것만 이제 갚아주고 이제 우리가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 악성부채 털어줘서 네. 근데 사례를 보니까 자살한 사람도 많아. 그 추심을 당하다 괴로워서 근데 네. 또 자기 도덕적 채무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네. 당황한 분들한테 아주 좋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상담을 하셨어. 네. 사람이 한 인생을 살렸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또 이분들을 부양하는 가족인 경우가 그 가난에 대물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네. 참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막 뭐 많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해도 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저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변호사 하면 또 그런 걸 알아서 더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사실 이게 장애만 있어도 힘들 텐데 또 가난까지 다 같이 짊어지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에 가시면은 더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각자 지역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 지역을 보면서 내가 이것만은 여기 꼭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이것만은 좀 바꿔놓고 싶다. 라는 게 좀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우리 한준호 후보. 저요? 항상 이렇게 미루게 돼. 고양시가 총 4개의 이제 지역구가 있고 저희 지역구가 고양을 지역구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산 자락 그리고 수색에서 시작을 해서 일산 호수공원 앞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란 구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수도권에서 서울로 나가는 진입로이긴 한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구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집중한다라고 하면 교통입니다. 교통이고 그게 이제 그 백석에서 넘어오는 그 길에 있는 뭐 행신중앙역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여러 이제 전 국회의원분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타고 나가는 이제 창릉 신도시를 빠져나가 서울로 가는 여기까지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네. 그 창릉 신도시에서 이제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네네네. 창릉 신도시에서 은평 세전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만들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추진했던 서부 경전철 노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왕이면 지금 말한 거는 그 중앙역에서부터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군요. 네네. 지금 거기에 대한 일단 여론이 굉장히 그 지역 여론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나한테 해달라 그래. 네. 자,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고양시는 사실은 서울과 뗄 수 없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돼요. 같이. 양쪽에서 같이 붙어서. 네. 그래서 저희 그냥 메시지를 딱 그냥 2가지로 저희는 그냥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제가 16년 살면서 느꼈던 건데 소외감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소외감과 교통에 대한 소외감 해소. 그리고 고양시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서 왔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 편리한 게 근데 30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이 편리함을 어떻게 다시 유지할 것인가. 딱 이게 2가지 과제죠. 그렇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양시니까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네요. 저희 뭐 일산, 뭐 동구, 서구 비슷하지만 일산 지역도 교통이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확정된 것도 많이 있지만 현재 있는 노선은 그 2개밖에 없어요. 서울까지 연결되는 3호선하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단선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이제 전체 다른 지역 가기도 불편하고 모자라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통이 저희도 1순위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한 식사 풍동 그 지역은 철도가 아까 말한 그 2 노선에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사역에 고양선이 창릉에서 오는 그 고양선을 연장하는 그 문제를 뭐 추진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인천 2호선을 일산역까지도 연장을 하고 중산 고봉역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은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저는 이제 나아가서 이쪽에 지금 서구랑
같이 있는데요. 경제 문제 부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자족 도시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일자리도 있고 기업도 많은 그렇게 바꿀 생각이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는 굴뚝 산업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바이오나 뭐 의료 그리고 미디어 방송 이쪽에 그런 쪽에 좀 특화된 그런 4차 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경기도라고 하면은 사실 경기도에 살면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서울 살아서 모르시죠? 내가 원래 백마 살았어요. 백마? 네. 일산이요? 네. 오, 전혀 몰랐어요. 내가 백마 그 마을이요? 백마의 추억을 만든 최초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애니꼴에 거기 저 숲속의 섬 그 아주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지금 이제 재생운동 하는 거 그 이재준 시장하고도 얘기해서 유은혜 장관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일산 그 고양시 주민들의 문화적인 그 수요가 아주 많아요. 반면에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 보니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교통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수요가 있죠. 이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내가 볼 때는 이 4차 산업 이러면 좀 어렵고 고양시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중에서도 제가 볼 땐 그런 수요를 소화하면서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이제 좀 서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그 이 관광객들 일단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체류형 숙박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예를 들면 DMZ 그다음에 우리 서울 뭐 그다음에 이제 인천 이쪽으로 관광을 가게 하는 그런 거점도 하나 만드시고 또 우리 두 분이 또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문화 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 산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남에 많이 가 있는데 웃긴 거예요. 거기서 아무 돈도 못 받아. 임대료만 비싸고 거기 있다고 해서 문화 산업이 잘 되는 게 아닌데 오히려 훨씬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이 안정된 그러니까 거주지와 산업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에 문화 산업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어. 근데 서대문구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 하는데 고양시는 그래도 잘 찾아보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들이 있으니까 너무 중앙 정부의 예산만 따가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 잘 내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니까 자꾸 중앙 정부 예산으로 시설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꼭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문화적인 전문성도 있고 경제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용우 후보랑 그 셋이 잘 결합하면 작품이 나올 것 같으네요. 공통 공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생활권이 같아서 굳이 선거구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은혜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이 다 저랑 81학번 동기로 친해서 맨날 같이 술 먹는 장관 되기 전에. 장관 되고 안 만나주시나요? 그건 뭐죠? 그건 모르는데 또 장관이 술이나 먹는다고 그럴까 봐. 근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 우리 연세대 졸업생들, 이대 졸업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초기 살았어요. 신도시가 생기니까. 집들이만 내가 100번 갔다니까. 내 연세대학교 총학생의 집행부 애들은 다 거기 살았어. 아까 그 의원 안내상 뭐 우리 때 무슨 저 복지부장 했던 애들 뭐 웬만한 부장 그 총학생이 뭐 한 20명 중에 15명이 거기 살아.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 중에 내가 가서 집들이 하나 해주면 10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들하고 밥 먹으려면 술 먹으려면 내가 고양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참 젊은 그런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구나.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참 작품 만들려고 먹으면 꽤 괜찮은 도시예요. 이 두 분의 신예 정치인들이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공약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역 구민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이번에 먼저 요거 재밌어. 요거 재밌어. 자기 지지 호소하는 건데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우상호 의원님 한번 보여주세요. 나요? 네. 서대문. 이거 여기서 쑥스럽게.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중앙 정가에서도 큰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탄핵을 성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와드렸습니다. 이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우상호 도와주십시오. 와, 짧고 간결하게. 뭐 오야 그냥 뭐 이거 수술 없잖아. 신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의 장점과 지역의 어떤 그 요구를 딱 결합시켜서 딱 두세 줄로 얘기하시는 걸 연습을 될 때까지 시켜보자고. 근데 사실 이제 의원님 같은 중진 분들은 조금 이제 3선, 4선 좀 국회에서 힘을 가진 의원이 지역에서 당선이 돼야 뭔가 지역을 위해서 더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인들은 이분들은 자기 어떻게 전문성을 해야 될까요?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여당 후보니까 지금 대통령, 시장 다 같은 당이잖아요. 그 야당이 돼서 어떻게 그 동네 일을 하겠어. 공약을 내버려 봤자 헛공약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 본인의 전문성과 지역의 요구, 그다음에 그거 갖고 있는 배경을 싹 잘 자랑하면서 해봐야죠. 네. 어떻게 어떤 분이 완성될 먼저 때까지 시킬 테니까. 다듬어 주시고. 한주로부터. 네.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고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IT, 금융, 그리고 방송, 미디어 정책,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국정 운영을 해보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경험에서 그 민생 현안의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준호는 이 많은 경험을 우리 고양시에 쏟아붓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고양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나운서 진짜답게. 너무 잘하셨네요. 아나운서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이런 우범답안으로. 썩 잘한 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내가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오늘 완전히 무슨 강습이야. 그러니까. 출연료 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 학원도 이렇게 다니면 비싸요.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일산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교통 문제 그리고 자족도시로의 발전이 아직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서 또한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의 마음으로 이런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떨어지잖아요. 진짜 깔끔하다. 됐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의 양대 산맥이 될 두 분을 모시고 네, 고양경의 홍정민 후보 그리고 고양을의 한준호 후보 두 분과 함께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두 분이 고양시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생길 것 같고 두 분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두 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 영입 후보라서 특별히 모신 거예요. 여기 3선 4선 하는데 한 번 안 불렀어. 유일하게 최재성 하나 불렀잖아. 네. 김부겸. 부겸형 왔어. 보통 그런 급. 네, 맞아요. 후보급 뭐 감사합니다. 이런 급 부르는데 두 분 잘 되시라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대화하면서 괜찮죠? 그럼요. 임종석 실장님도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안 나오는 거지. 여기는 안 나오는 거지. 최석 선배도 저희가 안 모시고 있습니다. 사기꾼들하고 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우리 한준호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악의정은 저한테 이제 고향 같은 곳이죠. 이게 처음 제가 전에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방송사에서도 못 해봤던 라디오를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하는 것이라 특히 악의정에 대한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이 함께 했던 팟캐스트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인 정치인으로 다시 왔다는 거는 의미가 크죠. 특히 제가 16년간 살았던 고향에서 출마를 한다는 거 역시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당선돼서 다시 4월 15일 이후에 불러주시면 꼭 찾아뵐게요. 부르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악의정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정치 선배님
그리고 고향을 같이 발전시킬 동료로서 우리 한준호 후보님과 함께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고 사실은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이 얻어간 자산을 발판으로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멘트를 제일 잘하네. 이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네. 자신감이 붙어. 네.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치인 양성하는데 너무 훈련하고 실무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단위가 너무 없어서 네. 좀 안타까운데 이제 이런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네. 여기 뭐 워낙 말을 많이 해봐서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은 오면 정치 언어 일반인을 만나서 하는 다중을 놓고 하는 이제 연설이나 대화에 되게 어색하거든. 어쨌든 그 특징이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집중해주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에. 그러니까 네. 짧은 얘기로 호소력 있고 전파 있게 말씀하시는 걸 잘, 네. 진정성을 잘 하셨나. 능력치가 갑자기 들어올 때 홍정미가 나갈 때 좀 달라졌어. 네. 달라졌어. 아, 귀한 시간. 네. 감사한 마음은 후원 계좌로 입금. 됐어. 저 지금 선배가 후배들 응원을 해보자는 판에 지금 마무리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구독자 2만 명 특집으로 보이는 악의정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셔야 보이는 악의정 계속해서 가능하니까 여러분 악의정 많이 사랑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우상호 TV도 같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특급 게스트, 뭐 이분들만큼의 특급 게스트가 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그냥 나 혼자 하자. 의원님도 사실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